예, 안녕하십니까. 담임선생님입니다. 자, 난야한담 지난 시간에 제가 막판에 조금 딴 얘기 좀 많이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난야한담 19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불교 얘기도 아니고 뭐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한 공자가 막 유교의 성인이고 막 근엄하게 하고 이러고 계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공자가 굉장히 시니컬한 분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글인, 딴 데도 아니고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문답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했던 내용을 모아놨다는, 공자의 나이 72살 때 집필이 완성됐다는 논어의 한 구절이, 뭐 몇 개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공자가 시니컬하게, 좀 속된 말로 누군가를 비꼬, 사람을 비꼬거나 세태를 풍자하거나 비꼬거나 돌려서 까고, 우리 지금 현대 우리말로 하면 돌려까기. 아이, 공자 이분이 돌려까기가 아유 수준이 요즘 사람들 보고 풍자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해. 진짜 이 돌려까는 이게 예술적으로 돌려까세요.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누가 뭐 물어봐도 그렇고 돌려깔 만한 일이 있으면, 야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우리 뭐 정치 비평하는 사람들 비평도 아니야 그건. 이 공자 정도는 해야 진짜 비평인데. 그래서 오늘 그런 것 중에서도 공자의 인물 비평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뤄놨는데, 공자가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비평을 좀 돌려까기로 비평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람 한 사람을 비평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비평하심으로써 그 당시 세대까지 같이 까고 계시거든요. 제 스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긴 조금 그렇지만 일타쌍피로, 그러니까 뭐 난 한 놈만 패가 아니라 그 한 놈 패면서 그 놈이 속한 집단 전체, 그 나라 전체를 한 방에 같이 까버리는, 아주 고단수 정도도 아니고 진짜 그 뭐랄까 단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진짜 하이 레벨로 한 그런 비평을 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그 논어에 보면 일단 제가 원문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밑에 설명란에 원문하고 번역문 정도는 같이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실 때는 유튜브로 영상을 보실 때 그 설명 부분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뭐 굳이 그 밑에 설명 안 보셔도 이 정도 원전은 그냥 귀로만 들어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예. 논어에 보면 공자 위 계시하사대 8일 무어정하니 시 가있냐 온저 숙 불가있냐리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공자께서 계시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평론하시기를, 그 계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이 계시가 누군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이 계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논하시기를, 평화여 논하시기를, 자기 집 가묘의 뜰에서, 자기 집 한마디로 집 앞에, 옛날 귀족들이니까 집이 좀 컸을 거고, 자기 그 집 앞에 뜰에서, 큰 뜰에서, 나중에 그 공자 가어라는 또 이 논어의 약간 주석서 개념처럼 공자께서 다시 공자랑 공자 아들이 다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가묘의 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왜 도대체 이 계시의 가묘의 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묘의 뜰에서 생일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 자기 생일잔치를 하면서 8일무를 추계하고 있으니, 이 8일무라는 개념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냥 그렇게 번역만 일단 하고 넘어가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 이러한 일을 차마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공자가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기 집안 가묘의 뜰 앞에서 8일무를 추계하고 있다. 8일무라는 거는 두 가지 학설이 있기는 있어요. 8명의 사람이 한 줄로 쓴 걸 8일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고, 8명의 사람이 8줄로 64명이 필요하다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 64명 설이 맞습니다. 이건 자, 과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64명이 필요한 8일무 춤을 자기 집 뜰 앞에서 추계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계시라는 사람은 노나라의 대부예요. 그러니까 제후도 아니고 대부. 제후 밑에서 가신 노릇이나 해야 되는 대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쎄요, 지금 우리는 뭐 신문제 사회가 아니라 말하기 조금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저 밑에 저기 뭐 장차관급이 있고, 저 더 밑에 내려가면 뭐 1, 2급 뭐 공무원들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부라는 건 1, 2급도 채 안 돼. 한 4급, 5급 정도 뭐, 그러니까 끽해봐야 저기 경찰서장 수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엔 신분제니까 그 정도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런 대부인 계시가 자기 집들 앞에서 8일무를 추계하게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8일무는 황제 예법이에요. 그러면 대부, 그러니까 이제 막 저기 끽해봐야 저기 어디 경찰서장이나 하고 앉아있는 놈이 황제, 대통령보다도 더 위의 개념이죠. 그 대통령으로만 칩시다. 대통령이나 받을 수 있는 위전을 갖고 앉아있으니, 내가 대부밖에 안 되는 놈이 우리 집들에서 황제의 예법인 8일무를 추기하고 앉아있으니 이런 놈이 뭔 짓인들 못하겠느냐. 이 계시 엄청 까신 거예요. 그 대부 주제 어디 감히 황제 폐하에 황제 천자나 대할 수 있는 8일무를 니네 집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 황제는 그러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 황제는 8일무, 황제 밑에 왕이나 제후급들이 6일무, 그리고 이 계시 같은 사대부들, 대부하고 선비들은 4일무. 4일무는 4, 46, 16명. 왕이라고 해봐야 66에 36명이에요. 제후급수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자 황제가 돼야 88, 6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같으면 왕이잖아요. 제후란 말이에요. 제후국 군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6일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계시는 우리 조선시대로 따져도 왕 밑에 신하밖에 안 돼. 근데 감히 조선의 일개 신하가 지가 좀 권력 좀 있답시고 지네 집에서 8일무를 쳐? 이거는 중국 황제가 나서기 전에 조선 왕이 알아서 죽이고 중국 황제한테 보고하면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용어저지는 따가지 없는 놈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8일무라는. 그러니까 사대부밖에 안 되는 놈이 지네 집에서 8일무를 주게 했다. 나 황제까지도 나 우습게 본다. 나는 내 꼴리는 대로 다 한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 계시라는 인간이 이 짓까지 하고 있으니 이놈이 뭔 짓인들 못하겠느냐. 이게 공자가 계시를 깐 건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뒤집어 봅시다. 왜 계시라는 사람이 대부밖에 안 되는 놈이 지네 집에서 8일무를 추게 했다고 공자가 그거를 깠을까요? 단순히 계시 이놈이 참남댁에 외람댁에 예법에 따르면 사대부라 4일무밖에 안 되는 놈이 황제 8일무 지네 집에서 했다? 그것도 물론 까긴 까야죠. 예법을 잃었으니까. 얘에 안 맞게, 지 신분에 안 맞게 했으니까. 근데 또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자나 노나라 왕이 이거를 검속을 못해. 이 새끼 뭔데? 하고 잡아쳐넣어. 죽여!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계시가 실제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일개 신하 주제에 그 나라 왕도 아니고 그 나라 왕을 분봉해 줄 수 있는 황제까지도 우습게 하는 놈이 신하 노릇하고 있으니, 이게 그 계시나 노나라 하나의 문제 아니고 천하 자체가 다 이 모양 이 꼴로 이 예법이 뒤집어져 갖고 이러고 돌아가 앉아 있으니, 그건 또 뭐냐? 주나라의 황제 천자가 힘을 잃었다는 거를 세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황제는 황제에게 들어가는 예법과 황제 신분에 맞는 그 일을 하고, 왕은 왕에게 맞는 예법과 왕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밑에 사대부들은 사대부로서 왕에게 충성하면서 자기 신분상 할 수 있는 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또 나란 일을 하고, 이렇게 착착착 신분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신분에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공자는 본 거였는데, 이 계시는 사대부 주제에 감히 이런 어디 황제나 할 수 있는 8일무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까면서, 예를 잃은 계시를 까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계시를 징치하지 못하는 세태를 또 까는 거예요. 이 공자라는 양반이 이런 양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후도 이 공자를
끝까지 품지를 못해요. 왜? 얘가 노나라 왕이 좀 공자가 대단하다고 막 소문 나고 하니까 불러서 쓰려고 진짜 모셔왔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저기 노나라 임금님 당신 지금 뭐뭐뭐 한 거 그거 우리 예법에 보면 왕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저기 주나라 황제 아니면 못해.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개씨 너도 띠끼야. 너 사대부 주제 어디 왕도 못할 일을 하고 그 또 개씨하고 또 친구 먹은 또 다른 또 그 노나라 최고 사대부 직원인 맹순씨 넌 또 뭔데? 너도 사대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어디 왕도 못하는 거 하고서 확 계속 이래버리는 거예요 공자. 왕도 못 건드리는 애들도 막 건드리면서 넌 뭔데 막 이러면서. 왜? 공자 눈에 다 가짜거든. 자기도 사대부지만 사대부가 감히 왕도 못할 황제나 할 예법을 하고 있으니 이건 진짜 진짜 승질 같아서는 공자 승질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뭐가지 그냥 날려버리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시니컬해지고 누군가를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씨나 맹순씨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노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랬거든요. 주나라 천자라는 사람들이 말만 천자지 천자로서의 권위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밑에 왕들이 미쳐 날뛰고 왕들이 미쳐 날뛰니까 밑에 제우나 제우 밑에 사대부들까지 미쳐 날뛴 그런 시대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어요. 천자가 천자답게 하지 못하고 왕이 왕답게 하지 못하고 밑에 사대부 나부랭이가 이지랄 하고 있을 이거조차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으니 천하가 어지럽지 않겠느냐. 고로 공자는 어떻게 보면 신분에 따른 예법 이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왜? 신분에 따른 예법을 잘 지켜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공자의 제자인 증자 그리고 그 증자의 또 제자인 증삼이 나오고 이 증삼의 제자에서 누가 나오느냐? 맹자하고 순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맹자 순자 하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실 건데 성선이든 성악이든 뭐든 간에 맹자하고 순자 둘 다 뭘 얘기하느냐? 역성혁명을 얘기를 해요. 공자의 제자인데 역성혁명을 얘기한다고요. 왜? 이 사람들은 예법대로 안 지켜 신분질서의 예법대로 안 지킨 걸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예법을 이루는 게 1차적인 원인인 건 맞는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럼 왜 신분에 따른 예법대로 안 하느냐? 밑에 놈들이 왜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의 어떤 예를 침범해 들어오느냐? 그 위에 사람이 멍청해서 그걸 제대로 검속하지 못하니까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위에 있는 놈부터 가장 먼저 타락을 해서 지가 권력을 가졌답시고 깝죽거리고 다니면서 타락을 해서 거랑 주왕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망하게 한 마지막 왕들 같은 경우에 천재가 천자 같아야 밑에 왕 제후들이 따르지.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맹자 같은 경우. 근데 공자는 왕이 천자가 천자 같지 않더라도 천자가 됐다면 그는 하늘이 이 사람 천자로 세운 건데 어딜 감히 개교 약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의 제자인 맹자나 순자는 천자가 천자 같고 왕이 왕 같아야 믿고 따르지. 왕이나 천자인데 하는 짓거리가 우리 괴롭히고 우리 맨날 저기 갉아먹긴 할라 이러고 엎어. 제대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제대로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능력도 있고 그런 양반 다시 찾아. 저기 하나 있네. A라는 나라 왕이 아주 좋네. 그럼 그 사람 왕이 아니라 천자 황제로 세워. 역성혁명. 콜. 왜? 황제가 황제같이 못하면 치워버려. 갈아버려. 그 황제 말고도 황제 될 만한 놈들 많아.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맹자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맹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제후국의 왕들이 좋아했을 것 같죠. 실제로 좋아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맹자 마지막 한마디를 못 들은 거야. 그 사람들은. 너도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됐어도 하는 거 못 같으면 네 밑에 있는 놈이 또 들고 일어나도 타당한 얘기다. 근데 맹자가 이 얘기한 진짜 본뜻은 뭐냐? 네가 그렇게 권력을 잡고 어떤 지위에 나아가면 그 지위에 합당하게 잘해라. 네가 가짱게 해서 또 역성혁명 일어나게 하지 말고. 그 뜻이었는데 그거는 못 알아먹고 가만있어. 그러면은
내 밑에 있는 놈들이 나 조금 못한다 싶으면은 내 뒤에 내 등판에다 칼 꽂아서 내 모가지 날리고 지디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맹자도 결국은 그 어느 왕한테도 등용이 안 되고 전국을 뺑뺑이 십몇 년을 돌게 된다라는 참 스승과 제자가 비슷한 길을 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 맹자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는 맹자가 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성혁명 황제가 황제같이 못하면 다른 놈이 그냥 들어 엎어서 걔 나가리 시켜버리고 네가 황제 해라. 근데 하나 주의할 건 네가 그렇게 황제가 됐어도 가짜않게 하면 너도 국고라지 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래서 백성들 알기를 무섭게 알면서 네 밑에 애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 알기를 무섭게 알면서 왕노릇 잘해라. 왕노릇 그렇게 백성들 안 무서워하고 왕노릇 제대로 안 하고 또 땡까 하면 천심을 건 민심이라 백성들이 이놈도 안 되겠네 하면 또 역성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역성혁명에 대해서 이 맹자가 쓴 그러니까 맹자와 맹자의 제자들이 쓴 맹자라는 책에서 또 아주 짧은 글이긴 한데 딱 한 줄짜리 글에 요 역성혁명을 어떤 본질을 아주 압축하고 요약하고 그냥 꽉꽉꽉 눌러갖고 딱 한 줄에 글에다가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없네. 맹자 역성혁명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공자의 인물 비평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공자의 돌려가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